자, 우선은 첫 번째 사연인데 닉네임은 독거인입니다. 이라는 분입니다. 네, 40세 이제 40세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40세가 되셨고 프리랜서는 2021년부터 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미혼이고 지금 독거인이라는 닉네임에 맞게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연소득은 3,5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이분이. 올해의 예상 연소득. 그러니까 작년에는 4,500을 버셨는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덜 벌 수도 있고 더 벌 수도 있으니 봤을 때 보수적으로 한 3,500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잠깐만. 오타 아닙니다, 이거. 저축이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이시라는 거면은 작년에 4,500을 버셨으니까 실수령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3,000 중후반 아닌가요? 사실 프리랜서니까 아마 3.3%대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실수령으로 따지면 더 받으신 거죠. 통장에 입금된 거는. 이제 또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내셔야 되죠. 이분 그 고민에도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거면 진짜 격렬하게 쓰셨네요. 아, 네. 거의 번 거 다 쓴 거잖아요. 딱 이분이 말씀해 준 건 지금까지는 현재를 즐기자. 이게 모토였어요, 삶에. 요즘에 이 욜로가 사실 좀 끝났는데 아직 욜로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예전에 욜로 하다가 그게 몸에 남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끝내야겠다. 40세가 되니까 이제는 좀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불혹의 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40이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증금 3,000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카드론이라는 게 왜 카드론까지 가게 되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카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쉽게 뽑았을 수 있다는 거. 대출인데. 그래요? 근데 웬만해서는 근데 카드론 같은 걸 잘 생각을 안 하고 보통은 뭐 신용대출이라거나 뭐 어떻게 이런 걸 하는데 프리랜서여서 그런 거.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카드론은 똑같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승인해 놓고 네가 원하면 뽑아가. 얼마든지 우리는 너에게 돈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상품이라서 미리 카드 만들어주고 소득이 뜨고 지출하는 거 보면서 얘한테는 요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걸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매달 알려주죠. 클릭만 하면 너는 얼마든지 클릭만 하면 요만큼 가져갈 수 있어. 그렇구나.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필요한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그것도 심사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한 번은 들어서 주춤한데 카드론은 내 돈 같이 꺼내 쓰게 돼요. 그냥 카드 긁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리볼빙. 이게 카드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손쉽게 꺼냈을 수 있다는 게 카드론은 막아놓을 수 있는 거죠. 아예 없애버릴 수 있죠. 나 카드론 한도 안 쓸 거니까 이거 없애주세요. 그럼 아예 그냥 처음 카드 만들 때부터 없애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도를 아예 확 줄여놓거나 없앨 수도 있는데 당연히 디폴트는 열려 있겠죠? 열려 있죠. 당연히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아야 되네. 네, 일부러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지금 지출을 보면 근데 왜 187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요. 이분이 파악한 고정 지출이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다. 나는 40세가 됐으니까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크다고 문제점을 꼽으신 게 월세. 월세가 120이 나갑니다. 이분이 거주하는 곳을 지금 비공개 서울이라고만 하셨어요. 서울 정도. 서울. 서울에 120? 그 정도면은 오피스텔 1.5룸 좀 괜찮은 거? 3천에 120. 근데 그것도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역삼동 같은 경우는 뒷골목에 원룸도 막 150. 강남 쪽은 사실 이 정도면 되게 좋은 집을 구하는 건 또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세긴 세네요. 셉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걸 좀 줄이고 싶은데 못 줄이는 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 대한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오늘의 주제죠. 사실. 집에서 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금융비용 은행이자가 3.7만 원? 아까 카드론 포함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저 돈은 빌린 거 이자만 나간 수준. 그러니까 뭐 한 4.5에서 5% 정도 쓰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론 저거는 이제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카드론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금하고 이자 합쳐가지고
5만 원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매달 한 8만 원, 9만 원 정도의 돈이 금융 비용으로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고 통신비는 인터넷하고 핸드폰 포함해가지고 5만 3천 원 정도. 5.3만 원. 생활비 50만 원. 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나머지 빼고 나는 한 50만 원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저는 항상 요 추정이라는 단어는 이 재무에서는 쓰면 안 된다. 저건 희망. 추정이라는 거는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맞아요. 추정은 안 돼. 아까 작년에 4,500을 버셨다고 했어요. 3.3 뛰고 나서 그냥 보수적으로 잡기라도 거의 300만 원대 후반을 받으셨는데 187밖에 안 쓴다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00만 원이 지금 비는 거예요. 그렇죠. 200이 비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생활비 50만 원을 추정했지만 50 아니라 250입니다. 250을 쓰고 있다. 250. 안 그러면 돈이 남아야지. 그러니까 200을 어딘가에 현금을 뽑아서 누군가 주지 않았는 한 이거는 무조건 쓴 것이다. 무조건 쓴 겁니다. 뭐 20만 원 적금이라고 하더라도 200돈이 없어지는 거고. 지금 건보료 2.8만 원에 국민연금 0이라는 거는 지금 뭐 4대 보험 신고 안 하고 그냥 뭐 했다는. 요 분이 뭐냐면 21년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하셨잖아요. 아마 직장을 20년도에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득이 끊어지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대상이 된 거고 소득 없으니까 선생님 안 내셔도 됩니다. 이랬던 거고 건강보험료도 선생님 소득이 없으니까 최저금액만 내세요. 사실은 이제 서류상으로 무직자인 거죠. 그렇죠. 국가가 봤을 때 아직은. 근데 이번에 신고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잡히겠죠. 여기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참고 삼아서 알고 계세요. 직장인들은 월급을 딱 받는 그 순간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홍길동한테 200만 원 넣어주면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라고 국세청에 바로 신고를 하잖아요. 떼가죠.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연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잘 돼 있는 그 시스템, 국세 시스템과 그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가 쭉 돼서 건강보험료 나가고 국민연금 바로 탁탁탁탁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번 돈을 이듬해 5월에 신고하고 5월에 신고한 게 확정이 7월에 되고 이 자료가 10월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 4,500 벌어들인 돈은 올해 5월에 신고가 될 것이고 이 자료는 올해 10월에 넘어가서 1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거 예상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8만 원, 33만 원, 한 60만 원 나오게. 그렇죠. 60만 원. 갑자기 이제 이분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이 20만 원이 되시는데 거기다가 소득세 200만 원은 또 못 모아 놓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러면 거기다가 매달 6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700만 원의 세금까지면 거의 900만 원 돈을 이제 앞으로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됩니다. 근데 저축이 20만 원 되는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세금을 못 낸다. 맞죠? 세금을 못 내니까 아마 카드로 낼 것이다. 카드로 낸다. 대출 받아서 내거나. 대출 받아서 내시겠죠. 자,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그러면 모은 돈이 없으셨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30세에 서울에 취업을 하셨어요. 오늘 월급은 적지만 자유로운 서울 독립생활. 그러니까 원래 지방에 계시다가 오면서 이제 독립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벌써 지금 1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아마 저렴한 집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마도 내가 돈을 벌면 좀 좋은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에 이제 계단식 지금 월세 상승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고 있는 돈 쓰는 성향이고 즐거운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래서 10년을 욜로를 하신 것 같아요. 10년은 좀 길었다. 한 2년만 하지. 그러면 이러면 사실 답이 없잖아요. 지금 모아놓은 돈은 딱 보증금 정도 있으신 거고 사실 카드로는 퉁치면 2천만 원 있으신 거고 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월 300 정도 버시는 거예요. 앞으로 3,500 연봉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네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은 걱정인 거죠. 이제 당장에 5월에 200만 원 돈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목표를 저희가 여쭤보잖아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즐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 목표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슬슬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고 목표 세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깨닫고 그래도 끝끝내 목표를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40대까지만 노동을 하고 10년만 딱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50대부터는 은퇴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데 요즘 이거 유행인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에 많아졌어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썼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뭔가 그 인터넷 기반 그리고 뭔가 무자본 창업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모노동 소득 막 그렇죠. 이제는 막 그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월 뭐 몇백씩 벌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우선 그게 목표다라고 목표가 돼버린 하는 게 분들이 많죠. 저는 솔직히 좀 갸우뚱해요. 갸우뚱한 게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물러나서 네. 근로 활동이나 그런 생계를 위한 일은 안 하고 싶다. 조금 그렇죠. 소일거리로 아니면 혹은 취미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진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은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퇴. 그냥 경제적 자유에 저는 뭐 최소한의 기준이 그래도 월 한 300에서 350 정도의 어떤 수입이 있고 그 정도는 있어야 내가 어떤 뭐 크게 일하지 않고 네. 그냥 뭐 잘 돌아가나 할 때 한 300씩 들어오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무언가 재밌는 일을 해서 한 100, 200 버는 거. 너무 아름다운데. 그 정도가 이제 최소 기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런 거를 꿈꾸는 거죠. 꿈꿔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분의 뭐 목표나 꿈을 욕하는 건 아니고 절대 우리는 그래서도 안 네. 되고요. 남의 꿈을 어떻게 재단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요즘에 보면 지난번 사연에서도 그렇고 인생의 목표가 은퇴가 돼버린 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 목표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뭐 너는 인생의 꿈이 뭐야? 그러면 나 은퇴요 이러지 않잖아요. 애기들 물어보면 나 공룡이요. 막 이런 거 되게 귀엽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는 유튜버고 구체적인 1번이 유튜버고 2번이 인플루언서 세상에 3번이 뭐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뭐 물건 팔 거예요. 뭐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니 그래도 네. 이제 은퇴라는 건 사실 시간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그렇죠. 버는 삶을 그게, 살겠다는 건데 네. 그럼 시간을 벌어서 뭘 할 거냐가 없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없는 거예요. 거예요. 네. 네. 그럼 과연 그렇게 그런 은퇴한 삶이 놀고 먹는 삶인데 네. 그게 과연 즐거울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기도 놀 거냐도 사실은 또 따져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괄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뭘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할 거냐. 경제적 자유를 그냥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쓰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사실 뭐 잠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짧아서. 10년 정도 열심히 해서 예. 뭔가 은퇴를 하고 싶다.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막연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해보셔라. 그런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뭘 하고 싶으신지. 네. 근데 이분의 고민이 이제 나옵니다. 네. 이분은 근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생활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서울에 그게 되게 좋으신 너무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자주 오는 지방. 그런 느낌은 아닌 네,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30세에 오셨다고 하니까 아마 뭐 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지방에서 지방에 나오셔서 계시거나. 처음으로 이제 30살에 오니까 네. 너무 다른 거지. 예. 야 이게 뭐 있어야 할 거 다 있고요, 막. 뭐 대단하구나. 네. 지하철이 막 10개가 넘구나. 막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지하철이 열나고 귀엽다. 왜냐면 그쵸. 보통은 이제 1호선, 2호선 있는 데가 대부분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신 거죠. 네.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신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돈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인데 그렇죠. 돌아갈 생각을 하면 눈물만 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골에서 이렇게 크신 것 같기도 그러셨을 하고요. 수도 있고 네, 서울에 네. 자리를 잡은 게 어찌 보면 이분에 있어서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려면 서울에서의 어떤 있어야지 좀 이렇게 일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밑에도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나 정보를 얻기 위한 강좌 같은 것들을 해서 인프라를 포기 못한다. 네. 근데 수도권 정도는 가도 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일하시는 그 업종의 종류를 파악을 못 하겠는데 네. 프리랜서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일의 기반이 서울에 있어야 뭔가 잘 된다고 하시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목표를 말씀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이제 1번의 목표 같아요. 나는 서울에 살 것이다. 그게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이걸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달성하면 성공인 거잖아요. 네. 차근차근 세워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한 달에 12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면서 서울에 살아야 되느냐. 네. 뭘 포기할래? 지금의 그 넓고 쾌적한 그 공간 120짜리 아니면 서울 사는 걸 포기할래? 라고 했을 때 아마 이분은 120을 포기하고 서울에 그냥 살래요. 좀 싼 데 가더라도 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못하는 게 있고, 네. 그걸 맞춰주세요라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건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거면은 네. 공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를 완전히 포기해야 네. 되겠죠. 넓은 걸 포기하거나 질을 포기하거나. 네, 뭐 둘 다 포기하거나. 둘 다 포기. 둘 다 포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 120이라는 거를 네. 한 50, 이 정도까지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 네. 최소한. 최소한. 주거비라는 게 거의 사실은 전부기 때문에 주거비를 낮추지 않고서는 답이 없죠. 돈을 모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월세 보증금 3천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만약에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내 돈 30%가 있으면 70%는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로 간다고 해도 120보다는 이자가 싸니까 1억짜리 전세로 가면 7천에 지금 한 3%만 치도 73, 21. 1년에 210만 원 이자.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뭐 그 정도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120보다는 훨씬 더 아낄 수 있는데 문제는 1억짜리 전세가 서울에 없어요. 지금 원룸도 지금 2억 가까이 가요. 네, 없어요. 네. 없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뒤져봤어요. 네. 이분이 이거는 부익남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거 어떨까요? 지금 저기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미 이거 여기 재건축할 거다. 2년 후, 3년 후에 밀 거예요. 라고 하는 동네가 저쪽 방화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집을 내놔도 안 나가고 있어요. 네네. 어차피 밀 거니까 세입자들이 들어가면 저희 나가야 돼요? 2년 뒤에? 네, 나가셔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보증금이야. 보증금이야 당연히 다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쪽 집들을 보면 되게 허름한데 어차피 부실 집이라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당신 맘대로 하고 사세요. 벽에 페인트를 칠하든 뭐를 막든 때려 부시든 네 맘대로 살다가 대신에 여기가 확정은 아니지만 2년 혹은 길면 3년이래요. 요때는 나가셔야 된다. 근데 그 집들이 엄청 커요. 그렇죠. 단독주택이고 부실집이니까. 이분이 공간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근데 늘 낡긴 낡죠. 막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나오는 그 외에 딱 들어가면 할머니 집 같은 괴종시계, 뻐꾸기시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긴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거기를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공실률이 높아가지고 슬럼화되고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좀 있으면 철거 막 이분 여잔가? 쓰여 있고 그리고 좀 겁이 나죠. 사실 겁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다 보면은 수리를 할 일이 생기거든요. 안 해줘. 안 해주죠. 수리 같은 거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반대로 네가 다 고쳐. 이 조건이거든요. 아니 그 집주인 입장에서 1년 뒤에 철거할 건데 보일러를 갈아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안 되는데요, 사장님 하면은 아니 지금 약속과 다르잖아요. 원래 그 집 그래요. 왜 연락을 해요 나한테? 연락하지 않기로 지금 그게 지금 특이하게 써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을 처음에 고를 때 2년이 있다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르면 또 그 다음에는 또 답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 재개발 구역 또 가야 되니까 너무 이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진짜 고시원 같은 거로 줄여라 아예 공간을 완전히 줄이고. 근데 이분이 고시원 뭐 어떤 일을 프리랜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캐드 이런 걸 한다면 진짜 실제로 공간이 그 넓은 공간은 필요하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구하고 집 자체는 완전히 줄여서 쓰시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이 필요한 거면 그 지하 같은 그 아주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긴 주거용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보일러도 없고 한데 사람이 살 수는 있어요. 춥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작업실을 빌리고 거기서 뭐 살든지. 그것도 괜찮겠다. 120은 사실 너무 센 건 맞아요.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가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집 구하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무조건 주거비는 15% 이하로 막아야 됩니다. 소득에 소득을 300으로 잡으면 그러면 한 45만 원 안쪽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저 카드론 다 갚으시고 2천에 관리비까지 45. 그러면 한 거의 2천에 35짜리 뭐 그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조금 서울 외곽의 빌라 같은 데들도 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낡은 거. 네. 그런 데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밖으로 나가야죠. 아, 그런 곳들은 반지하로 가면 확실히 있어요. 있기는. 반지하도 있죠. 반지하 월세 그 요즘에 반지하 전세도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월세로 가면은 네. 반지하 있긴 있거든요. 네, 있기는 충분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서 살지 않으면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10년 정도 이미 욜로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내가 지금 늦어진 만큼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악조건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다 못하면 네. 답은 없는 거죠. 서울을 포기하시든가 네. 서울을 포기하시든가 만약에 반지하로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팁을 드리는 게 바퀴벌레만 안 나오면 돼요. 네. 어차피 반지하라는 곳이 바퀴벌레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진해는 저는 좀 싫더라고요. 저 옛날 반지하 살아볼 때 가끔씩 진해가 나오는데 저는 바퀴벌레가 더 싫던데. 바퀴벌레는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진해가 이렇게 이만한 거 보셨어요? 그 독일 바퀴 이만한 거 진짜 이게 쥐 같아요. 쥐만한 바퀴벌레는 이건 보면 그리고 천장에서 그런 것까지 못 봤어요. 솔직히. 제가 보여드리고 싶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저 아마 휴대폰에 나 보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천장에서 기어다니면 이게 진짜 쥐예요? 네, 천장이 합판으로 돼 있잖아요. 다 모든 집이 거기서 걸어다니면 진짜 처음에는 윗집 강아지가 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진짜로. 바퀴벌레가 뭐 한 3kg. 진짜로. 근데 그 바퀴벌레가 우와 다리도 엄청 굵고요. 미국 바퀴. 이만해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못 봤고. 그게 출현하면요, 이거는 나를 공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못 들어. 쥐가 아닙니다. 실제 정말. 쥐였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쥐가 나아요. 차라리 쥐가 나은 것 같아요. 쥐는 도망이라도 가죠. 사람을 보면. 얘는 도망을 가는데 이 안에 있어. 어딘가에. 그게 더 싫은 거예요. 한 마리일지 모르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끔찍한 저는 진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해가 또 붉은색 진해가 있는데 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또 진해 중에 또 이렇게 큰 진해는 한 20cm 정도 되니까. 그거는 약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해가 있네. 근데 진해들이 보통 이렇게 따뜻한 데를 좋아하는지. 맞아. 막 이불이나 막 이런 데로 막 들어가서 다니니까. 여러분 돈벌레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진해예요, 진해. 간지러워하면 이렇게 걷어봤을 때 붉은색 진해가 이렇게 안녕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반지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그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대 때 그런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주거에 대한 질을 높이고 싶다, 넓이를 확장하고 싶다,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이걸 언젠가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뭐 40인데 이제 와서 뭐 이런 데 사느냐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다시 사회 초년생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착착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서울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변두리로, 아까 지금 대학가나 역세권 말씀하시는데 비쌉니다. 분명히 대학가 더 비싸고 신림이 오히려 더 비싸요. 아예 사이드로 쭉 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야 돼요. 대학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회사 뭐 이런 것도 아닌 그냥 주택들만 즐비한. 인천 뭐 7호선이나 1호선 라인 타고 좀 인천 쪽으로 빠지면은 그 중에 빌라들에서 좀 괜찮은 가격대들을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저렴한 곳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서울 생활권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서울 안에로 출퇴근이 되는데 프리랜서니까 아마 뭐 매일매일 출근하고 이러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외곽에서 살면서 인프라가 필요하시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게 강서 까치산 쪽, 시흥동 쪽. 까치산 쪽은 근데 신축 빌라가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괜히 가격 오르게 있고. 까치산도 뭐 싸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의외로 저기 행정구역상으로는 목동 본동이 있어요. 거기가 뭐 어디냐면 염창동이라고도 부르는 그쪽 라인을 이렇게 보면 뭐야 이 동네는 싶은 약간 이상한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되게 오래된 빨간색 벽돌로 된 그런 막 89년 준공 이런 빌라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뭐 500에 40 이런 월세들, 투룸 반지하. 근데 뭐 상태는 알고 계셔야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찾아보시는 게 실제로 거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하철을 타야 어쨌든 서울 인프라를 할 수 있으니까 역세권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인천, 부평, 뭐 부천, 뭐 그쪽 확실히 좀 나가면 수유 장위동 이쪽도 네, 뭐 그쪽도 있죠. 그렇죠. 뭐 아직 완전 그래도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거기 너무 중심에서 멀지 않아? 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자, 거기다가 이분 고문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분은 그 5월 달에 세금을 낸다는 거를 아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이때 원래 한 방에 내는 거예요. 한 방에 하는 겁니다. 이 직원 뭐죠? 그 회사원들은 매달 내는 거고 네네네. 매달 미리 떼고 주죠. 떼고 주다가 연말에 그걸 맞춰보죠. 연말 정산이라고. 연말에 많이 떼갔으면 돌려주고 덜 떼갔으면 더 걷어가고 그렇죠. 하는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네. 평상시에 그냥 적게 떼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디 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빡 때리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거의 한 달 월급 이상 막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저축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네. 예상보다 많았다. 200이 나왔대요. 네, 깜짝 놀라신 거죠. 놀라죠. 개인연금 가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던데 네. 어떻게 이거 추천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아니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안 돼? 이분은 지금 이거 할 때 아니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절세는 할 수 있지만 심지어 지금 낸다고 해도 내년 걸 절세하는 거지 지금 당장 200만 원 못 줄입니다. 못 줄이고 저거는 내는 돈 대비 그러니까 100이란 돈을 내면 줄일 수 있는 게 한 15 정도 절세가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야 15만 원 세금 아끼는 거니까 부담은 75인 거예요. 75가 더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거 할 때도 아니고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놀랐다. 지금 제가 이분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세금 신고는 세무사한테 맡기시고 맡기시면 최대한 줄여주긴 줄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프리랜서의 세금 구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장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매출이 있다. 그런데 매출을 대비해가지고 원가가 있잖아요. 뭐 빵집이면 빵 사고 뭐 하고 이게 들여온 원가, 인건비 이거 빼고 1억의 매출이 찍혔지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한 8천 정도 썼네 원가로. 그럼 내가 번 돈은 2천이고 이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건데 프리랜서는 원가 개념이 없어요. 원가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한 노동이 원가이긴 한데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경비로 인정받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세무사들별로 어떤 세무사는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을 적게 내주거나 돌려받게 해주는 세무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무사는 2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세무사가 있어요. 그건 세무사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경비로 인정해야 될 거를 보수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마구 넣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마구 넣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사고도 한번 있었잖아요. 부산에 그런 거 마구 넣어가지고 저희는 많이 돌려받게 해드립니다. 이 사람 그냥 신고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다 돌려받고 5년치 세금 다 추징당해가지고 거기 맡기셨던 분들 납세자들 난리 났어요. 결국은 납세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세무사한테 신고를 하되 올해부터는 1월 1일이니까 한번 본인이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고 우선은 저는 이분은 절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저축률을 저는 50%는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50은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주거비는 15%로 맞고. 그러면 나머지가 생활비가 35잖아요. 이 35로 어떻게든 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300 벌면 저게 100만 원 이상은 되네요. 10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못 사냐라고 하면 살 수 있죠.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30일 사는 거니까 하루에 3만 원만 쓰면 되는 거니까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기준에는 안 맞는 거죠. 원래 살던 기준에. 그렇지만 내 기준을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무조건 주거비는 15로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35가 아니라 뭐 10% 가지고 생활비 써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저축도 당연히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전 여기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지금 현재 상황을 안 바꾸고 꿀팁 없나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꿀팁을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숫자는 명확한 거거든요. 이거는 꿀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남들은 알 수 없었던 어떤 비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100만 원을 뭐 어떻게 꺼내주고 이런 것들은 또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저축하시고 주거비 무조건 15% 이내로 막으시고 생활비는 35 이내로 쓴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모아보시고 그 소득 지출 완전히 습관 바꾸시고
그때부터 뭔가 해야 된다. 네, 지금 한지아 님이 답을 주셨어요. 사업 프리랜서도 5월에 세금시 정산해야 되니 결국 소득 대비 세금도 확 늘기 때문에 많이 버는 만큼 아끼는 생활도 해야 됨. 맞아요. 많이 벌면요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많이 벌었다고 야 이번 달은 한 1,000만 원 벌었네 해가지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마치 쓰죠? 그럼 그거 일단 반 세금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진짜 요번에 이제 프리랜서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버는 돈이 다 오롯이 버는 돈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되고 프리랜서는 또 저것도 없잖아요. 저 퇴직금도 없어요. 네. 불안합니다. 뭐 사대보험 이런 것들도 뭐 잘 좀 뭐 불안한 것들도 있어서 네. 남들 그냥 일반 직장인들보다 한 2배 벌면 내가 그냥 저 정도 맞아요. 버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네. 내가 지금 연봉이 4,500이다 그러면 내가 한 2,500 번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지만 네.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그때 쓰시면 되죠. 네. 지금부터는 그냥 적금 뭐 어떤 유리한 금융상품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이분은 생활의 안정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에다 꾸준히 다 모으셔가지고 1년 정도는 살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새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좀 빨리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은 좀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만 원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